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이 인문학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학이라는 학문과 인문학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울 학, 문은 물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묻는 것, 묻고 배우는 것이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뭘 묻죠? 진리를 묻나요? 우리는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진리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10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의학과 인문학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 10개의 장면을 갖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21세기까지 이루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시 시대를 보겠습니다. 원시 시대에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했을까요? 오늘날 알고 있는 의미의 의학이라는 학문, 디스플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속할 때, 무당할 때 그 무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무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서 있죠. 중간에 이제 그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이제 무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를 쓸 때는 위에 이 화살촉과 창이 있고요. 그 밑에 술류가 있잖아요. 내과의 대명사인 술과 외과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 위에 글자 윗부분이 그 연결되어서 내과와 외과가 합쳐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술류자 대신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는 의자도 여전히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 의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무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을 것이고 초기 인간 사회는 재정뿐만 아니라 재정의가 일치된 그런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 권력 중에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권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의 또는 고대의 의학은 자연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말을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인자, 글월 문자죠. 근데 글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 우리가 얘기하는 글도 뜻하지만 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문이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글을 읽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학이든 인문학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는 일은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과 인문학의 뿌리는 같죠. 자연 철학이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뭐 과학과 철학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만 최초의 단계 또는 근대까지도 뉴턴까지도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까지도 자기 자신을 자연 철학자가 불렀으니까요. 의학은 자연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의학은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상황이 확 바뀌죠.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설명하는 모델이 뭐냐? 기계적 환원론이죠. 세상을 기계처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작동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면서 사람의 몸에 대한 생각도 거기에 맞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이 발달하고 생리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그런 생물의학이 17세기 과학혁명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19세기에 오게 되면 과학은 상당 부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의학의 사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료 허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세라피틱 니힐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건 점점 많아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침습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시행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를 치료 허무주의 시대 또는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의학적 영웅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건 많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등장하는 것이 정통의학에 대응하는 대체의학 또는 대안의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동종요법, 호미오패시라고 하는 겁니다. 호미오패시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틱, 오스테오패시,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연치료, 뭐 물치료 이런 정통적인 생물의학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더 온화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법들이 20세기 말에도 한때 유행을 하죠. 대체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유행을 타죠. 유행을 타서 한때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더 주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세기에 오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통의학 내에서 내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를 중심으로 내과 의사들 중심으로 심신상관의학, 사이코소매틱스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서사의학 또는 생애경로의학,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것과 유사한 주장들이 나오죠. 그때는 생애사의학, 바이오그래피컬 메디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학이 규정한 그런 질병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앓는 환자의 생애를 중심으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것이 심신상관의학이고,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많이 유행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학과 연결된 것이 철학적 인간학을 의학과 연결시켜서 의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연구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츠제거나 geb사텔, 요레스 이런 분들이 이 당시에 이 심신상관의학과 의학적 인간학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흐름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죠. 한때 유행했던 그런 의학 사조에 그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 흐름을 잇는 것이 이제 20세기에 오게 되면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나치 유대인 캠프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죠. 거기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이제 살아남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는데, 이것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의미 치료, 로고세라피입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가진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19세기에 유행했던 심신상관의학의 흐름을 잇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원주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원주민들은 자기들과 전혀 다른 의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신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의 체계를 이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합리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생물의학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 시스템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인류학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그런 도구가 됐던 그런 어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바딜리 이디옴, 몸의 관용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몸의 관용구, 신체적 관용구, 표준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반응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런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 출신인 아서 클라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생물학에다가 문화와 경험을 접목시키죠. 그래서 인류학이라고 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시스템과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회학인데요. 의료사회학은 여기서는 키워드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정상성으로서의 질병입니다. 정상성으로서의 질병. 질병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비정상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아서 프랑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제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분은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큰 병을 2번이나 앓습니다. 심장병과 암을 2번을 앓죠. 그리고 그 병을 중병을 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몸의 증언, 아픈 몸을 살다라는 이런 책을 쓰거든요.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질병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심신상관의학에서 했던 그 사유형식과 비슷합니다. 심신상관의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호모 파티엔스, 앓는 인간입니다. 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신상관의학의 주장과 아서 프랑크의 의료사회학의 주장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서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했던 질병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 또는 무슨 쌍용차 해고자들 이런 분들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들이 앓는 그 질병에 그들이 앓는 고통, 그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은 19세기에 있게 되는데요. 폴란드의 루디 플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하면서 혈청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매독 진단법에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철학자이죠. 연구를 하면서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를 하죠. 그래서 의학적 인식론을 정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채굴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는 거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있죠. 파라다임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의 과정이고 똑같은 틀 속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 그것이 그런 정상 틀 속에서 어떤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면 거기서 이제 혁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보다도 상당히 거의 100년 앞서서 루디 플렉이라는 의학 철학자, 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가 이미 비슷한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thought collective, 집단적 사유죠.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디 플렉의 이 생각에 많이 비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의학과 인문학, 철학이 만났을 때 이런 의학적 인식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인문학을 만나서 뭐 어떤 치장을 하고 무슨 뭐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두 학문이 만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루디 플렉의 의학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오게 되면은 미국의 케이 툼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사람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사람인데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를 합니다. 이런 경우 참 드물죠, 그죠? 자기 경험을 바탕, 물론 자기 경험이 녹아있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 경험을 총체적으로 자기 철학에 집어넣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이분은 다발성 경화증이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의 과정을 그대로 의학적 현상학이라고 할까요? 경험을 설명하는 그런 이런 틀로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가 의학 철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조로스 깡길렘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연속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의학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 문학입니다. 의학과 문학의 관계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많은 의사들이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했고요. 의학의 재료를 가지고 많은 소설가들이나 문학가들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의학과 문학에 직접적 관련을 맺게 된 거는 미국의 캐서린 몽고메리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은 영문학자인데 영문학자로서 의과대학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학 교육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는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는데 어떤 발견을 하느냐? 의사들이 하는 일, 의사들이 나누는 담론, 그들이 쓰는 문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와 다르지 않다. 내러티브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발견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사들의 뭐 진단 과정,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을 탐정 소설에서 그 셜록 홈즈가 범인을 잡아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학 자체를 좀 서사 구조로, 이야기 구조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리타 샤론이라는 이분 내과 의사이면서 영문학자인데 이분은 몽고메리처럼 그냥 의학을 문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도구 삼아서 의학적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의 진단 능력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서 문학적 소양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는, 토론을 하는 그런 코스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의학적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으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고 있는 대요 기반 의학,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이 됩니다. 쭉 얘기했죠. 자연철학부터 시작해서 생물의학, 그 다음에 19세기 치료 허무주의, 심신상관의학, 의료인류학, 의료사회학, 의학철학, 의학과 문학, 서사의학 이런 흐름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에서 중간에 단계 생물의학이 차지하고 있죠. 기계적 환원론. 여태까지 그 주죠. 그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흐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대요 기반 의학입니다.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입니다. 의료사회학이나 의료인류학이나 의학과 문학이나 이런 데서 주장했던 것들이 결국 모이는 곳이 이제 대요라고 하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의학의 환원적인 것과 스키마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전체적인 국면, 이것이 이제 대비되는 그런 국면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학과 서사의학 또는 대여 기반 의학을 비교할 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생물의학은 뭘 강조해요? 메커니즘을 강조하죠.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그 메커니즘에 합당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대여 기반 의학에서 뭐래요? 큰 그림을 원하죠.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목적이 뭐고, 그 중간 단계는 어떻고,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간 단계에서 뭐가 있었는가?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증거, 문제, 그다음에 스키마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증거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증거도 중요하고, 문제도 중요하고, 스키마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강조를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학이 문학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가지고 한 10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